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다행히 시장이 하루 만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반등은 성공을 했는데 어째 좀 만족스럽지가 않으시죠? 조정폭이 다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 어딘지 좀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큰 그림으로 시장을 보는 식견이 필요하겠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반등은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 3.9 빠져서 오늘 3 올랐으면 회복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들 평가하세요? 일단 키워드로 얘기하자면은 또다시 달러 공급인가, 또다시 유동성 공급인가. 저는 이렇게 이번 시장을 봤거든요. 또다시 공급인가? 예. 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SBB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해결책으로 연방보험공사가 나선다고 하고 드디어 연준도 그동안 입국 닫고 있다가 나섰죠. 네. 그게 잘 아시는 이제 BTFP입니다.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인데요. 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연준이 또다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 국채랑 모기지를 사들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더 핵심은 이미 떨어져 있는 가격이 아니라 네. 액면가를 가지고 사주겠다라는 건데, 그럼 연준은 그거 사주고 또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다시 달러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고, 이것과 양적 완화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바뀌었을 뿐이죠. 이것들을 시장에서 미리 다 알아채고, 이제는 연준이 QT도 줄일 수 있겠구나. 금리는 올리겠지만은 지난해에 영란은행이 했던 것처럼 네. 금리는 올린다, 긴축한다고 하지만은 되돌려서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영국 국채들 다 양적 완화로 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 유동성 공급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거를 이번에는 연준이 자행하는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시장이 미리 눈치를 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게 뉴욕 또 우리 아시아 증시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이 됩니다. 근데 네.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시죠. 오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안 됐고 일본, 대만 보니까 거의 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만 그나마 조금 올랐는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저는 좀 한숨 돌렸다 한숨 이렇게 돌렸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한 수요일 정도부터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이제 확 높아졌었고, 금요일에는 파산,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도 많이 조정받고 조치가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는 유럽이나 다른 쪽의 은행들도 혹시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 글로벌 전이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와서 어제는 특히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또 같이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만약 이제 가장 우리가 유럽 쪽에서 제일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지금 예금이 좀 들어와서 좀 이제 상황이 오히려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도 했고, 네. 또 미국의 금융사 중에서 또 대형사 중에서도 위기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찰스와트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또 주식을 좀 대거 사기도 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제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안도감은 가지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괜찮다 했는데 금융위기 때 터졌던 그런 걸 경험했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락폭을 다 이제 회복은 아직 못하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그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의 본질은 미국 지방은행하고 같은 거를 겪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은 사실 우리는 좀 많이 다르고, 우리는 부동산 PF 쪽이 훨씬 큰 문제이고, 네. 그쪽은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또 좀 회복이 다른 데보다는 좀 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 대참사 이후에 오늘 반등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회복이 안 된 이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 가지신 투자자분들 굉장히 오늘 좀 답답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SK 하이닉스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8만 닉스도 깨졌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는 반대로 오르던데 이런 거는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증시가 네. 흔들리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꼬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에는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끼리도, 심지어는 대형주들끼리도 좀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이 진짜로 뭐 구조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왜냐하면 최근에 불거진 건 시스템에 대한 우려였으니까 네. 결국에는 뭐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나니까는 거의 같더라. 뭐 그런 식으로 동조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에는 사실 오늘 악재보다는 호재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용인에 이제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뭐 이 얘기 있던데 좀 큰 이슈 아닌가요? 큰 이슈인데 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장기적인 뭐 그런 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원하는 것은 이제 칩스법, 반도체법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에 관한 제약 조건이죠. 이런 것들을 뭐 우리나라 정부 기업들이 어떻게 딜을 해서 네. 충격을 좀 최소화할까. 특히 중국에 관련한 부분들. 반도체 지원받으면 중국에 증설, 신설 못한다. 뭐 이런 조항은 너무나도 강력한 독소 조항이죠. 네. 이거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역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의 해결에 더 초점이 맞춰 있고요. 당연히 좋은 뉴스고 큰 뉴스고 어마어마한 네. 정부 차원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중기 비전이기 때문에 시장 체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게 뭐 호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이 300조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300조를 20년간 넣겠다 뭐 이런 얘기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 그러면 나름 그래도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실제 나오는 거하고 기대하고의 그런 차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궁극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삼성이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서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시장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생각을 당연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뉴스에 대해 가지고서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 중장기적인 이슈도 있는데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 과잉 재고 문제가 과연 그럼 재고가 피크를 기록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할 것이냐 언제 이게 지금 주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좀 건드리는 뉴스가 나와야 사실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그래 나중에는 좋아지겠네.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재고를 더 보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PI랑 금리 얘기도 우리가 좀 해보죠. 일단 뭐 미국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됐는데 6% 사실 저는 여전히 낮은 수준 아닌 것 같고요. 전월비 0.4면은 낮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낮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착시 현상은 있을지언정 물가 상승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을 본다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시와 기저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월 대비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과로 6, 그러니까 이전에 6.4, 6.5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작년 여름에 9에서 6까지 떨어졌어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포인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직전에 상원과 하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말 준엄하고 강력한 매의 모습을 했잖아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6%가 나왔으면 이건 빅스텝입니다. 예. 하고 빅스텝을 안 밟으면은 진짜 웃긴 발언인 거죠. 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물가 잡기 위해서 뭐 다 하겠다. 떨어진 게 만만치 않다. 이 정도로 매파 발언했는데 6, 고작 6.4에서 6 떨어진 거 가지고 횟가닥 바뀌면 안 되는 뭐 그래서 오히려 네. 이 SBB가 없었다면 이번에 6%를 놓고 진짜 보자 한번. 연준, 뭐 파워르장 한번 보자. 이걸 놓고 빅스텝을 한 해 못 봐냐. 이게 됐어야 되는데 뭐 우리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앞서 SBB가 터지면서 이건 완전히 뭐 연준은 좋은 명분 시험대에서 쑥 빠지는 그런 좀 하나의 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빅스텝은 0%로 없어졌고요. 동결이냐 베이비 스텝이냐인데 한번 여기서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뭐냐? 베이비로 가야죠. 베이비 스텝으로 0.25라도 올려야 그래야 진짜 파월이 이제 앞으로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은행은 어쨌든 은행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연방보험공사를 통해서 은행은 다 살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은행 리스크는 일단 없어요. 뭐 연준이 자기가 채권 사주겠다라는데 그러면 이제 6%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동결을 했다 다음 주에 이러면 연준의 신뢰는 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파월이 무슨 매파 발언을 해도 웃긴 거죠. 네. 말 폭탄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SVB로 인해서 뭐 큰 의미는 없어졌지만 금리는 그래도 동결을 할 경우에는 신뢰 추락 여기만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VB 사태 때문에 파월이 빅스텝 안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가져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 근원 CPI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이것도 연준이 좀 주목해서 보는 CPI잖아요. 이게 이제 농산물, 뭐 석유 이렇게 좀 가격 변동이 심한 이런 거 제외한 물가인데 이것도 전월비 0.5면은 뭐 확대되는 수준인 것 같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물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네. 이번에 사실 이제 어제 그래서 주식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좋아했습니다. 이제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왜 그랬을까를 보게 되면 이게 물가가 지금처럼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미래가 꽤나 밝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이 6%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월 대비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 달에 발표가 될 때는 5% 초반일 거고요. 그다음 4%대고 6월이면 3%대. 혹시나 여기에서 조금 더 둔화가 되면 2% 후반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면요? 지금 같은 속도면은요. 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가를 바라볼 때 대중의 심리는 뭐 흔히들 5%가 넘어가면 겁을 내고 네. 3%가 넘어가면 물가에 신경을 쓰고 그 이하일 때는 물가를 생각도 안 하고 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숫자 자체가 내려왔을 때 과연 대중이 가지는 물가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바뀔까? 네. 그거 자체도 물가를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왜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괜찮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물가가 전월 대비 오른 요소 중에서 70%가 하나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인데요. 주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주거비의 경우에는 집값에 대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이제 그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어도 렌트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는 게 즉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집값은 그 앞에 보게 되면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에 따라간다라고 하면 네. 70%의 지금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요인이 떨어진다라는 걸 뜻하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아니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근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원래 예상치가 전월 대비해서 0.4인데 0.5가 나왔습니다. 이거 매우 높은 것 아니냐인데 전년 동기 대비를 보시면은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 우리 이게 소수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0.4, 0.5 차이는 큰데 이번에 실제 소수점 아래까지 보면 0.452%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 예상치 대비 약간 높게 나왔는데 0.4가 0.5로 나온 걸로 보이는 것이라 이거 연유를 하면 별로 거의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약간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올림을 너무 심하게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유가도 많이 떨어졌던데 보니까 그죠? 네. 7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 3일 동안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이제 싱크 맞는다, 싱크 안 맞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장 안 맞았던 게 실은 국제 유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달러 드라마틱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금은 뭐 튀어 올랐고요. 가상화폐까지도 이제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달러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크게 올랐었는데 여기에서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급락, 폭락세를 보였던 게 국제 유가였었거든요. 네. 아마 여기에는 재료도 있는 것 같고 수급에서 어떤 뭐 롱숏의 어떤 대결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앞으로가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뜨거웠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를 보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80, 90, 100, 110, 120이 가면서 작년 여름에 9%라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뭐 대량 인플레이션 직전까지 두 자릿수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120에 비하면 지금 70은 작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의 이런 유가 상태라면
물가 부분, 특히 헤드라인은 상당 부분 전년 동기로는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작죠. 왜냐면은 거의 석유가 차지하는 게 물가의 헤드라인 CPI에서 30% 정도인데 네. 그때 100달러, 120달러에 비해서 70달러는 계속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국제유가를 올 여름까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게 이제 높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뭐 한 이러면 5% 4% 되겠죠. 그러다가 팍 터지면서 실은 마지막에 한번 뭐 추세를 치는 이런 그림도 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여간 현재 유가라면 앞으로 턱턱 나올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과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언제 넘는지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전에는 유가 한 4, 50달러대였던 것 같은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70달러에 우리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할 때 아까 정철진 평론가님은 금리 동결은 위험할 것 같다. 25bp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화욱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거하고 연준이 달라진 점이 이 정책 믹스가 훨씬 이제 넓어진 이제 다양한 가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결정이 마치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은행 회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동결하고 이 장치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비전통적인 것들, 기자 간담회도 하고요. 소수 의견이 몇 명이냐,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너무나도 이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다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이제 건드리는 QT를 또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적 긴축을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뭐 동결을 한다, 이 금융 안정의 문제가 시급해서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올릴 수 있다. 이걸 절대 우리 최종 금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나머지는 온통 매로 치장을 할 것 같아요. 반대로 0.25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시장이 이제 그러면 계속 금리를 올릴까 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비둘기적인 풍모를 아주 풍기면서 그 색채를 지우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실은 두 개가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 안정화가 되는지 물가도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영악한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수치만 전망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까지 아예 전망을 해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쨌거나 이번에 인상을 한다. 이랬을 때 지금도 은행들 뭐 파산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또 하면은 이런 우려 앞으로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되거든요. 근데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채권, 뭐 네. 투텐 다, 뭐 2년물, 10년물 다 이번 사건에서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 여기에 좀 우리가 힌트를 보고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착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은행 위기, 은행의 뭐 연쇄 부도, 제2의 금융위기 오나 이렇게 막 그런 헤드라인들도 있던데 금융위기는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 해법을 하나 찾아냈죠. 양적 완화라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채권 사주고 돈 찍어내고 채권 사주고 돈 찍어내고 네. 여기에 맞들려서 우리가 1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이번에도 또 쓰죠. 은행들 뭐 투자 잘못하고 채권 가격 폭락해가지고 마진콜 걸린 것들을 중앙은행에 가서 내가 사줄게. 영국도 영란은행이 내가 사줄게. 연준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솔직히 말해서 무슨 금융위기가 옵니까? 네. 중앙은행이 나서서 사주는데 그러나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간과하는 건 어마어마한 실물 위기가 이제 곧 온다는 거고 그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각성한 돈들이 이거 돈은 그냥 종이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얘네가 이제 자산을 찾아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인플레가 오겠죠. 그때 오게 되는 물가의 상승은 잡지도 못합니다. 이제 외퉁수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거 잡으려고 또 다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 채권 다 망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중앙은행이 2009년 뭐 후에도 소용없지만 그때 말았어야 되는데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최대치로 했고 그거 한번 맞들이니까 이번에 이 16번째 은행 파산되니까 바로 나서서 또
달러 공급해줄게라는 네. 이 짓을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안 올 수도 있고 연쇄부도도 막을 수는 있겠으나 그 뒤로 찾아오게 되는 진짜 대량 인플레이션. 이거는 실물의 위기죠. 예. 게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은행들 대고 나면 대출이 되겠습니까? 무슨 뭐 성장 산업에 벤처 스타트업에 돈을 누가 대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오게 되는 그 실물 위기가 오게 될 텐데 이거를 막을 길은 없어 보여서 네. 야, 이거 단기 위기를 극복한 거가 뭐 단기적으로야 좋고 주식도 반등하겠지만 뭐 그게 8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2년 뒤에 오게 되는 진짜 그 무서운 실물 위기는 진짜 막을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정해 주는 또 그런 우려도 있네요. 네. 정말 온 것 같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위기를 막으려고 지금 돈 풀었다가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듣기만 해도 지금 섬뜩하거든요. 정광욱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정말로 금리를 올렸을 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0.25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위기가 이제 뭐 이제 우리 미실현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한 게 뭐 5년물, 10년물 이런 거 사놓은 거가 이제 금리가 뛰어서 그런 거거든요. 시중금리가. 네. 근데 정말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5년물, 10년물 금리가 같이 올라갈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려고 하는 강인한 의지가 나오네.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플러스로 만약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인하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인상을 여전히 고집을 하는구나. 그러면 침체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 시중금리가 5년물, 10년물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요즘에 채권 시장이 하루에 뭐 0.3%씩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오히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0.25를 올려버리는 것이 모든 경우를 위해 가지고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계속해서 0.25 올리는 게 일단은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나마 그게 좀 제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올려도 시장 네.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단기적으로는 두 분 다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충격이 이번을 계기로 어쨌거나 확인이 됐는데 물가는 아직 6.0이고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다 감안했을 때 앞으로 연준의 이 금리 정책 스케줄 좀 어떻게 좀 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언제쯤 인상을 멈추고 언제쯤 뭐 인하를 선회를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스케줄이 저는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번 3월 22일을 기점으로 네. 연준의 신뢰, 연준의 정책이 혹은 연준의 말폭탄의 약발이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통화 정책의 위기가 네. 뭘로 올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SBB 사태와 이 해법으로 오게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보고 있어서 달러를 계속 추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아니라 연준이 살아 있다라고 하면 네. 연준이 찍어내는 달러도 당연히 힘을 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또 1,350원, 1,400 가야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이 깨지고 100 깨지고 원달러 환율 뭐 1,200대 초반으로 내려오기 이런 시작이라고 하면 네. 저는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의 위기 뭐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닥터둠이 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광욱 평론가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요소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침체입니다. 침체.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높은 인플레를 왜 걱정을 하냐 하면 그로 인해서 깊은 침체가 올까 봐를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딱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침체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근데 다만 그렇게 했었을 때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지금은 조금 오히려 이제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침체에서 살짝은 좀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개를 살짝 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닥터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러 약세가 단기적으로는 버블을 갖고 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닥터둠이 안 맞죠. 이게 1년 뒤에야 닥터둠인데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만드는 네. 이 자산 버블을 뭐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영국 국민들도 지금 이게 뭐지 이러잖아요.
생활이 힘들고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에어컨 켜기도 힘든 상황에 FTSE는 사상 최고가를 가게 되는 딱 요 구조를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닥터둠 아니고요. 뭐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10초씩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상황. 네. 저는 이제 현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합분. 네, 저는 계속 뭐 긍정적으로 자산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을 좀 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고요. 감사하고요. 이제 좀 본격적인 업종과 종목 얘기 이제 시작해 보죠. 채널 고정. 네, 내일의 주도주 예상해 봅니다. 경주마 시그널 이 필드 베테랑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오늘 시장 한 줄 평 좀 들어볼까요? 한 분씩 원 차장님부터. 뭐 결국은 박스권 장세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알게 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패드와치에서 나오는 요번 현재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 상단에 대한 기대치가 한 6.25까지도 6.25%까지도 나왔었던 게 결국은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네. 그 100bp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25를 찍고 있으니 아마도 추후에 금리 이슈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레이팅을 함에 있어서는 좀 이제 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잡음은 좀 한동안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만약에 미국에서 나올 이제 은행 리스크만 추가로 더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어쩌면 잘하면 시장의 박스 상단이었던 2,500포인트도 벗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하나 둘씩 어쩌면 사라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네, 오늘은 기술적 반등,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전일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더 과도한 하락이 좀 이루어졌다 보고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에 대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뭐 개별주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종목별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인 게임은 22일이 지나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SBB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미친 여파는 갈수록 조금은 줄어들고 이후에 일주일 뒤 이후부터는 또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업종들이 막 다 수급을 빨아들이는 이런 느낌이던데 에코프로, 뭐 SPG 이런 데 오늘 뭐 장난 아니게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에코프로 오르는 게 좀 기존하고 패턴이 달랐다면서요. 에코프로가 오늘 전체 거래 대금이 네. 1조가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네. 거래도 많이 실렸는데, 근데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가지고 수급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정작 외국인들 340억 매수에 개인이 거기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수량으로 봤네요. 금액으로 넣고 보면은 외인이 한 131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65억 매도, 기관이 77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거 대비해 가지고는 순매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결국 그 안에서 엄청난 회전율 샀다 팔았다만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오늘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계속 여기 이 종목에 대한 공매도들이 나왔다가 또 확 이렇게 올라오면은 공매도에 대한 손절, 즉 쇼커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금부터는 뭐 밸류의 영역도 아니고 어떤 시장의 뉴스적인 이벤트의 영역도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심리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언제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 대한 그런 준비는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3개월이 300%네요. 너무 대단합니다. 네. 회전율이 굉장히 네. 높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업종들로 지금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게 자금을 빨아들이는 게 기존의 뭐 다른 업종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덜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2차 전지를 대변 한번 해본다면 네. 2차 전지가 만약에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희가 좀 잘났으면 좋겠지. 이렇게 좀 대변할 것 같거든요. 너희가 잘났으면 너희 쪽으로 사겠지만 네. 너희보단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봐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고 나머지 화학 업황도 그렇고 대부분의 업황들이 지금은 수출 지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는 좀 더 심각했던 것이 무역 수지는 적자인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번에 이제 경상 수지도 일부 적자가 나타났거든요. 경상 수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고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신용도가의 위험이 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만큼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가장 그래도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군 자체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쏠림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뭐 오늘 저희 뭐 회원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단타를 칠 거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거면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치고 빠지기를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돈이 몰려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2차 전지 쪽은 계속 일단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2차 전지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상준 차장님, 지금 네. 삼성과 LG 쪽에 좀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들고 오셨는데 네. 여기 뭐 워낙 여러 사업들 갖고 있잖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싶은 게 네. 바로 뭐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전장. 예, 뭐 지금 공통적으로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하는 사업이 2차 전지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LG하고 삼성하고 네.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쪽 LG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야 뭐 이제는 분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들 잘 대응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이제 전장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부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쪽도 2차 전지 못지않게 삼성이랑 LG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미국 하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고, LG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2013년도에 그 사업부를 꾸려가지고 진출을 했습니다. 하만의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그냥 계속 해왔었던 전장 사업 부분을 삼성이 인수를 한 거지만 네. L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LG의 특유의 그 세련됨, 그리고 이제 LG가 만드는 거 양산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걸 앞세워가지고 글로벌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수주를 계속 받아왔고, 이제는 그 수주 잔고가 올해 거의 뭐 100조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LG전자의 핵심 사업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만과는 좀 다르게 LG 같은 경우에 전기차 구동 모터도 다루고 있고, LG 마그나의 멕시코 현지 공장을 통해서 미국 IRA에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IRA 관련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장 한 곳씩 좀 살펴보죠. 삼성 쪽의 전장은 뭘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삼성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장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지만, 네. 하만을 통해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삼성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 전장 사업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뭐 네덜란드의 뭐 NXP 같은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메이커를 좀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근데 매도 희망가로 한 80조 정도를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렇다고 이제 ARM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좀 여의치가 않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대형 M&A 쪽은 보류 중이고, 결국은 삼성 본인들의 주특기인 반도체 생산을 좀 앞세워서 자체 개발한 그 엑시노스 오토라는 어플리케이션 칩을 통해서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뭐 BMW 같은 완성체 메이커에다가 이제 반도체 데모 버전을 좀 제공을 하면서 그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좀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회사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에가 좀 많이 올라왔었던 코아시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삼성의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그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뉴스 중에서 그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암바렐라사라고 이제 고프로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자동차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이제 수주를 받아왔다라는 아마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수주 받아올 때도 이제 코아시아 같은 회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수주 받아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하는 그런 반도체 분야라든지 혹은 이제 뭐 삼성 전기를 통해서 MLCC 같은 분야에서 이제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것을 좀 사업을 도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뭐 합작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례적인 사업 아닌가요, 상당히? 그게 원래는 앙숙이었었죠. 네. 과거에 앙숙이었었다가 근데 결국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가 이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정몽구 회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사업 부분을 꾸려서 네. 어떻게 한번 좀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여의치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네. 계속 반도체 사업 부분을 뭐 현대모비스로 갔다가 현대오토에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의 이제 그런 파운드리의 힘을 빌려가지고 삼성에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대해서 삼성이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뭐 그런 아마 부탁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온 것 같고 뭐 그런 협의가 최근에 이제 뉴스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삼성은 삼성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이제 전장 사업에서의 입지를 다져가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LG도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런 게 지금 현대차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미국의 IRA 관련도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삼성도 지금 IRA 관련해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대차도 지금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정들 안에서 협업적인 부분 자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되는 부분 자체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금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TSMC를 통해서 간 다음에 또다시 외국에서 발주를 받아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자금률 자체에는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삼성에서 신규적인 투자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삼성과 뭐 지금 보면 SK그룹이라든지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이런 국내 기업들 간의 시너지가 미국 내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좀 더 잘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LG도 지금 뭐 여러 사업부에서 전장을 맡고 있는데 뭐 10년간 적자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삼성전자랑 LG전자 투자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실 것 같고요. 예, 어떤 맞습니다. 종목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런 이제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큰 종목들보다는 그런 회사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거를 전장용 부품 관련주로 굉장히 적극적인 변신을 좀 도모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모텍 같은 종목이 되는데 네. 아모텍 같은 경우에 뭐 원래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수동 소자 칩 부품, 뭐 블루투스, NFC 안테나 같은 것들, 혹은 뭐 BLDC 모터 같은 것들을 취급을 하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리 휴대폰 판매량이 좀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하면서 동사도 이제 타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용 부품 쪽으로 매출처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이었던 게 전장용 MLCC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아모텍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신사업이었던지라 당장의 실적 기여도 자체는 높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MLCC 매출액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막 증가를 했고 올해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전장의 매출 비중을 70% 이상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 전장용 MLCC에 대한 대량 납품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테슬라랑 BYD의 전장용 MLCC를 공급을 하고 있었으나 그 수량 자체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는데 근본에 만약에 대량 납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3년 안에 MLCC에서 나오는 매출액만 3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차량용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최우선적으로 이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거래처 자체를 막 바꾸기가 좀처럼 어려워서 만약에 이번에 MLCC 대량 납품이 아모텍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회사의 주력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LCC 얘기 요즘 참 많이 들리는 것 같고, 네. 네, 이상로 대표님이 들고 오신 섹터,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이 분야입니다. 네, 예.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공장을 말하는 거죠? 네,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전장 부품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IRA 관련해서 EU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협상을 지금 착수를 들어갔거든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당 부분 준비가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힌트를 좀 얻어본다면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가적으로 이제 준공이 들어가면서 네.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공장 자동화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부분 자체가 결국 2025년도 조지아 공장은 공장 자동화가 기본 토대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잠시 한번 그림 준비된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현재 제조업에 대한 임금 추이를 보시면 꾸준하게 미국에 대한 제조업 임금은 증가하는 모습을 왼쪽 화면에서 볼 수 있고 네. 국내 환경과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국내 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약 1.5배 정도 네. 지금 미국에 대한 임금이 더 비싼 걸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우리 임금은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속상하네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또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대차의 OPM이라고 우리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적인 제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3에서 6% 정도 나오면 준수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혁신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15%에서 17% 정도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적인 부분을 본다면 테슬라가 24%, 25%까지 나오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 27%까지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3에서 6%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대한 인건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자체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다지기 위해서는 네.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소재 부품에 대한 공장들이라든지 그 부분 자체에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공장 자동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 이제 미국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강한 시세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제2의 2차 전지처럼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군이 있다면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를 이런 소분류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시대적 흐름 자체가 무인화와 자동화라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AI라든지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은 좀 더 실질적인 분위기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까지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미국으로 간 네. 기업들 뭐 인건비도 많이 나오고 네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수익성이 괜찮겠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거기 뭐 반도체 기업이나 2차 전지 이런 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돼요? 되죠. 우리가 일적인 예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유럽 네덜란드에 이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축 자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에.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했던 기업이 삼성 SDS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안으로 본다면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무겁고 단단한 회사라는 인식들이 강하지만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 팩토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면서 이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주가적인 추이로 우리가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하는 일을 보시면 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SK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네.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씩 시장에 대해서 체감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을 찾으면 한 50개, 60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대기업 관련된 회사들만 네. 좀 더 관출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차 그룹 관련한 기업들을 보면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현대오토웨버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겠고, 삼성그룹은 이제 삼성 SDS가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ICT가 있을 수 있고요. LG그룹은 LG CNS라는 기업이 있는데 LG CNS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볼 필요 없고 대신에 로봇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LG그룹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SK그룹에 지분 투자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 기업이 SM코어라고 해서 이 기업이 이제 창고 정리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키워드를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면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자동화가 이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는 걸 이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부분 로봇들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됐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송이라는 키워드를 찾더라도 또 많은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까지도 더 붙여서 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뭐 연말 정도 전에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얘기 뭐 차장님께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다른 거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늘 현대차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글로벌 판매량이 이제 탑3를 찍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쪽은 또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전망을.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 사야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에서 지금 가격을 딱 내린다고 네. 아주 그냥 사방팔방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테슬라 일단은 그 가격 다운 시켜가지고 나오는 차 짜잔하고 나오는 차 그거를 먼저 일단은 좀 고려를 해놓고 네. 다른 전기차들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육박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해서 네. 지금 현대기아차가 뭐 어렵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좀 네.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가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유가 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좀 메리트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설령 들팔린다라고 할지라도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대형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딱 진짜 두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무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네. 더 제가 우리 차장님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린다면 최근에 이 바이든이 상당히 배신을 했습니다. 뭐냐면 EV6 그리고 아이오닉 5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 제외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것이 투싼, 산타페, 그리고 그 스포티지 모델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유일하게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GV70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 모델은 제네시스 모델은 생각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죠. 네. 그런데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기업 모델들은 보조금을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주가가 조금 빠져서 내려왔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GV70 모델만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점유율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라. 이 투자자 10분 중에 8분은 이 격언을 잘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은 그중에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기 투자의 길,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걸어가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